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 플러스입니다.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4.8%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4.8%나 돼. 역시 중국은 성장 동력이야.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수치가 그렇게 환호하기에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서는 중국이 4.8이나 했어요. 이거 좋은 신호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4.8을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고요. 사실 중국은 5% 이상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외발 자전거 비슷합니다. 여러분 외발 자전거 타보신 분 계신가요? 전 외발 전동휠을 타봤습니다. 그러다가 자빠져서 아주 고생을 좀 해봤는데 외발 전동휠, 외발 자전거 이런 것들 타실 때 원칙이 뭐죠?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완전히 자빠집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사실 5% 이하로 가면 이게 속도를 잃은 외발 자전거처럼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걸 중국 경제도 잘 아니까 중국 정부에서 우리는 5.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5가 목표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중국 경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중국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좀 4.8은 분명히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좋게 해석하는 쪽에서는 그거 전부 다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하이 봉쇄를 하고 물동량이 다 막히고 말이야. 그 상하이에서 집 밖으로 다 못 나가게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지. 이 봉쇄만 풀면 중국 경제 또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역시 중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상하이의 공식 봉쇄 날짜는 3월 28일입니다. 이게 1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인데 3월 28일에 공식 봉쇄를 했어요. 물론 상하이 부분 봉쇄했던 거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 봉쇄 자체도 3월 초 이 정도에서 제일 빨리 시작했고, 그때는 범위가 크지 않았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건 3월 28일이고 3월 초부터 계산한다 하더라도 1분기 성장률이 도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난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8이었던 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월별로 놓고 봤을 때 3월 달이 굉장히 부진한 거 맞고요. 그리고 상하이 전면 봉쇄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 베이징 부분 봉쇄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도시들이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디가 또 봉쇄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과연 1분기만큼 되겠느냐에 대한 자신감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4.8 이걸 좋게 볼 수 있느냐는 저는 약간 좀 해석이 좀 다르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렇게 높은 성장률 4.8이나 했으니까 정말 놀랍네.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 성장률이 정말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정말 달라. 진짜 높아. 이렇게 보기에는 중국의 원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아예 기본적으로 다른 것, 이 다른 데에는 사실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높은 성장률이 사실은 중국의 그동안의 문제점, 쌓여있던 문제점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한 다음에 30년 동안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봐도 와, 진짜 중국 경제는 제가 보기에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유사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세계 경제에 충격을 많이 줬죠. 30년 동안은 정말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성장 속도가 진짜 급격하게 둔화될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아예 체질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세계적으로 늦춰진 것도 있고요. 중국에서 또 사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2012년에 중국의 생산 연령 인구 비중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2017년에는 아예 생산 연령 인구 자체도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든 첫 해가 언제냐? 2017년이에요. 우리나라 2017년부터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중국은 글쎄 2012년에 우리나라보다 5년이나 먼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용어가 뭐냐? 미부선로입니다. 미처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었다. 중국이 미처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되기 전에, 한국은 선진국이 되면서 2017년, 18년에 이제 선진국 문턱을 드디어 넘어서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중국은 2012년이니까 국민 소득이 뭐 $10,000보다도 훨씬 낮았을 때 아니에요. 그렇게 형편 없었을 때 벌써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시작되고 하니까 미부선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의 탄력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 경제가 예전하고 체질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 중국 정부도 판단을 한 거죠. 아니 중국 경제의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환경 그리고 대내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로 볼 때 잘못하면 이건 경착륙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는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과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바로 중국의 총 부채 비율과 GDP 성장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총 부채 비율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정말 놀라실 정도로 갑자기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는데 2008년까지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40%에 불과했는데 이게 10년 뒤인 2018년에는 260%로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300%가 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최근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어쨌든 여전히 심각하겠죠. 코로나19 위기까지 뭐 여기다 겪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중국의 공식 통계입니다. 이게 뭐가 빠져 있겠어요? 그림자 금융이 빠져 있죠. 중국의 수많은 그림자 금융이 사실 통계에서 다 빠져 있으니까 300은커녕 400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무시한 숫자냐. 총부채라는 게 뭐냐면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를 다 합친 그런 총부채인데 이 총부채가 GDP 대비 얼마냐가 왜 중요하냐. 총부채 비율이 한 300%를 넘어서니까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조차 300%가 넘는 총부채 비율은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건데 미국은 기축통화국, 선진국, 금융 최강국, 중국은 아니잖아요. 중국은 어쨌든 중진국, 경제발전 단계는 아무리 뭐 G2로 하더라도 그건 뭐 총합이지 경제 발전 단계는 중진국에 불과하고 금융의 고도화도 미국이 훨씬 더 고도화된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웬걸 그림자 금융을 합치면 제가 보기엔 미국을 넘어선 것 같거든요. 통계 누구도 모르지만 대충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숨겨진 부채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림자 금융을 빼도 굉장한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총부채 비율이거든요. 자, 이렇게 빚을 쌓아가면서 즉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중국은 빚을 태워가면서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2010년대 이후에 2011년 12년 이후에 이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뒤에 성장률은 다 뭐냐? 빚을 태운 겁니다. 빚을 태우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부채 비율이 바바바박 늘어나면서 성장을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장률 보세요.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빚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라는 건 좀 우리가 예사로 보기 힘들어요. 만약에 빚을 이렇게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태우지 않았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예전에 이거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빚을 이렇게 엄청나게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국의 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보다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8은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에서 누가 제일 빚을 많이 졌느냐? 이 총부채라는 건 기업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 다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중국의 부채를 이렇게 늘려놓은 주범은 누구냐? 바로 중국의 기업입니다. 중국의 기업들은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5%나 됩니다. 선진국 평균이 95%거든요.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엔 이 부채 비율은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채 비율이 높을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연구하는 뭐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증권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증권 전문가들은 에이 중국은 달라. 왜 미국 기준으로 적용하지 말라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전부 기업 부채라는 게 봐봐. 다 국영기업이야. 국영은행한테 돈 빌렸어. 아니면 지방 정부가 뭐 보증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시각, 뭐 서방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 여긴 공산주의야. 그래서 정부가 다 뒤에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뭐 앞부분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걱정이 돼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모든 기업들의 부채들 대부분이 뒤에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중국의 국영기업들 돈놀이 하는 거 아세요?
그 중국의 국영은행으로부터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국영은행들한테 빌릴 수 있는 거 그거 국영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싼 값에 돈 빌려서 막 돈놀이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랑 막 얽혀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다 지방 정부에 보증받아서 돈 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림자 금융 그거 뭐 무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면 야 그림자 금융도 다 알고 보면 지방 정부가 다 뒤에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요. 저는 이런 방식의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이렇게 중진국에서 감히 말이야 이렇게 155% GDP 155%에도 문제가 없는 거 진짜 확실해? 100%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니까 155%로 절대 안 망해?라고 말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는 중국의 기업 부채 방식이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연한계 기억하세요? 연한계라는 건 적을 스스로 올가매도록 한다는 계책인데 물론 이제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방식은 이 연한계가 약간 소설적으로 각색이 돼갖고 방통이 적벽대전에서 조조한테 가갖고 위나라 군사들이 막 매멀미하고 막 배가 출렁거릴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조조한테 얘기하죠. 이 배멀미도 막고 이렇게 강이 출렁거리는 거에서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배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해 보세요. 쇠사슬로 다 묶어 보세요. 그러면 쫙 배들이 이렇게 평지처럼 쫙 만들 수 있으니까 배들이 다 연결이 되면 이런 파도 따위 중국의 강들 뭐 굉장하잖아요. 넓은 강에서 막 파도 쳐 강의 파도 이런 거 강의 강물의 흐름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배를 한 대 묶으라고 하죠. 그렇게 연한계를 씁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연한계를 딱 썼을 때 조조가 이렇게 전부 다 배를 쇠사슬로 연결했더니 당장 뭐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배와 배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육지에서의 싸움에서만 익숙했던 조조의 군사들이 거기서 훈련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하면서 정말 이제 조조가 막 승리를 확신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기업 부채도 사실 뒤에 다 정부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 또는 국영은행 이런 게 다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신 중국 정부가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한계로 묶어놓은 그런 조조의 배들처럼 이 선단식으로 다 묶여있는 그 상황 이런 상황에서 뭐의 약점이 있느냐 바로 주유가 화공법을 쓰니까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저는 중국이 이제 뭐 오는 작은 파도들은 다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뭐 예를 들어 조조의 그 선단이 한 300척쯤 있다. 10척, 한 30척 좀 침몰을 해도 쇠사슬로 다 묶어놓은 그 선단은 튼튼할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식, 예를 들어 조조가 생각하지 못했던 화공법이라든가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예를 들어 시장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만약에 위기의 요인이 발생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확 다 타버릴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연한계적인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 저는 중국의 금융시장은 뭐 예를 들어 회복을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정훈 플러스 한번 보세요. 박정훈 플러스나 제가 출연했을 때 보세요. 헝다 사태 생겼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 헝다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연한계로 다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문제는 일으킬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 구조를 악화시키면서 장기적인 문제 그리고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헝다 문제는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나 부채 문제가 다 해결된 거냐?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만약에 주유의 화공법식의 그런 뜻하지 않은 위기가 생긴다면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주유의 화공법과 비슷한 아예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난 사건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연준의 긴축, 그것도 역사상 굉장히 유례를 보기 드문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의 긴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980년 폴 볼커를 제외한다면 아마 가장 빠른 속도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하게 되는 건 중국 입장에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인플레와 긴축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연한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게요. 패권 전쟁 하에 인플레이션. 자, 원자재 가격하고 식량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죠. 자, 중국의 어떤 특징, 세계의 공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 인플레이션은 중국한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물건값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수출 가격이 뭐 그렇게 당장 영향을 미치거나 한 건 아니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원자재 가격이 점점 올라요. 그리고 곡물 가격도 올라요. 중국에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도 현명해서 저는 많은 대비를 해놓은 건 저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선수를 쳤어요. 이 원자재 가격하고 곡물 가격이 오르는 걸 먼저 파악을 하고 밀, 대두 뭐 이런 거 다 사놨고요. 원자재도 최대한 땡길 만큼 땡겼습니다. 근데 말이죠. 에너지나 또는 뭐 광물이나 아니면 곡물 같은 거 쟁겨놔봤자 도대체 몇 년치나 쟁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뭐 최대로 쟁겨놔봤자 1년치도 쟁겨놓기 힘든 게 에너지나 또는 곡물입니다. 이거 저장 창고 뭐 예를 들어 석유나 천연가스 쟁겨놓으면 얼마나 쟁겨놓겠습니까? 곡물 그거 다 상하는데 몇 년 지나면 상하는데 얼마나 쟁겨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아무리 지금 미리 다 땡겨놨다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돼지고기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들이 거의 주식처럼 먹는 돼지고기 이거 키우려면 뭐 대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료 곡물로 이거 먹여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 기후로 지금 뭐 대두 가격 이런 거 다 폭등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돼지고기 막 중국 사람들 뭐 튀김 요리 참 좋아하잖아요.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튀김 요리 하려고 그러는데 식용유 가격은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이 올랐냐? 최근 1년 동안 식물성 기름의 경우 53.7%나 올랐습니다. 그거 다 튀겨 먹는 중국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자,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오르면 중국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도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어쨌든 물가를 지금 현재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패권 전쟁 하에 연준발 금리 인상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긴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는 웬만한 속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폴 볼커 이래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뭐 진짜 금리를 진짜 이분 정말 인정사정 없이 끌어올렸죠. 그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달러화 가치가 막 폭등을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뭐 날이면 날마다 기준금리 올린다, 뭐 양적 긴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위안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의 물가가 더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예를 들어 수입 물가는 더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뭐 그렇지 않아도 국제 곡물 가격이랑 원재 가격까지 오르는데 수입 물가가 더 올라서 이건 뭐 중국 입장에서 특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3년임을 해야 되는데 올해 11월에 3년임 도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막 돼지고기 가격 오르고 뭐 곡물 가격 오르고 식탁 물가에다가 뭐 난방비 같은 거 확 올라 버리면 3년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그냥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위안화 가치가 이제 만약에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가면서 위안화 가치가 그걸 못 따라가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위안화로 돈을 빌렸다. 이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그까짓 거 뭐 빚 탕감해줘도 되고 뭐 어차피 정부하고 국영기업의 거래라면 빚을 깎아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안하면 돈을 찍어도 되고요. 근데 달러화 부채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달러 빚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금리보다 미국의 금리가 훨씬 낮았잖아요. 그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한 2015년까지 미국은 제로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냐? 미국 금리가 훨씬 낮아서 중국 기업들이 이 싼 2009년부터 15년까지 거의 이걸 달러 빚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달러 부채는 이거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막 떨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볼게요. 1달러에 6위안일 때는 6위안을 1달러로 바꿔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9위안이 됐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9위안을 1달러로 바꿔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만약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을 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달러화로 빌린 돈 또는 미국 은행한테 빌린 돈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냐 부채가 그냥 30-40%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치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위안화 가치를 예를 들어서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에 맞춰서 금리를 같이 끌어올린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가 더 급격하게 얼어붙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굉장히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가 지금 중국에서 아주 큰 변수가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일상으로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돼서 마스크도 벗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국도 마스크 먼저 벗었고 우리도 지금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이제 코로나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소통하면서 전 세계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지금 확진자 한 명만 있어도 그 도시 봉쇄해 버리죠. 지금 상하이에 50명 확진자라고 해서 2,500만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는 일일 확진자가 한 50명, 100명만 돼도 완전히 봉쇄해 버리는 이런 방식인데 자,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간 전 세계와 교역을 계속하고 그야말로 바이오 한번 초청해서 물건 좀 팔아먹으려면 이래도 미국 사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에라 코로나 무슨 상관이냐 다 걸려봤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 바이오를 초청해서 지금 물건 팔기가 좀 쉽겠습니까? 또는 미국으로 물건 팔러 갔던 중국 사람이 돌아와서 만약에 코로나를 옮긴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그 도시가 봉쇄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쓴다.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따라서 올린다? 생각하기도 어려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이걸 서방에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위안화 가치를 지킬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서 살살 돈을 빼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의 채권 시장이 흔들리거나 또는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이런 때가 어떤 때냐면 가끔씩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국이 위안화 가치 진짜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일단은 해외 투자자들이 일단 중국에서 돈을 조금만 빼놓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툭 떨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툭 떨어졌다 회복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긴축을 미국하고 똑같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과연 긴축을 각오하고 위안화 가치를 지키기도 어려운 거죠. 자, 지금 중국은요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풀기도 어렵고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긴축을 빨리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중국 경제는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발 자전거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잃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지금까지는 연안계를 통해서 잘 버텨왔지만 중국의 연안계가 이렇게 정말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인플레와 미국의 역사적인 가장 빠른 속도 볼볼코 이래로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계속해서 먹힐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향방에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죠. 박종훈 플러스 시간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ound 1, fight.